노동시장의 양극화와 해소 방안 발표를 맡게 된 권혁우라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처음에 생성형 인공지능에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에 굉장히 많은 베리에이션이 있고, 이것을 통틀어서 노동시장을 분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복합적인 인공지능의 전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들 이 친구 이름 아시죠? 바로 인공지능인데요.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인공지능이 알려진 것은 이사돌과 알파고의 대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첫 대국 이후 인공지능이 인간을 정말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확산되었고, 인공지능과 거시경제 변수 혹은 인공지능이 노동 대체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의 연구들이 대거 진행이 되었죠. 그리고 그 우려들을 가장 증폭시킨 것은 저는 2023년 2년 말에 공개가 된 챗GPT의 공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챗GPT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언어 모델을 중심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새로운 언어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인데요. 여기는 오픈 AI가 직접 발표한 챗GPT의 시험 성적인데, 중간에 보시면 LSAT라고 하는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 그리고 GRE라고 하는 미국의 대학원 입학 자격 시험에서 상위 10% 안쪽에서의 성적을 내면서 정말로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들을 대체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인식이 굉장히 퍼져 나갔죠. 그래서 직업 대체는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업 대체의 가장 메인 타겟은 인공지능의 직업 대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 타겟은 바로 우리 청년 세대들이죠. 제가 일자리를 구할 때, 제 윗세대가 바로 일자리를 구할 때는 저희는 평생 AI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AI에게 직업이 대체되는 시점에 이런 불상사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청년 세대가 쉬었음에 40%는 응답할 정도로 굉장히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편에 있죠. 짧은 이야기를 하나 봅시다. 동반이와 성장이가 있습니다. 동반은요, 사람을 좋아하고요,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좋아하고 배우는 것도 좋아해서 박사학위까지 땄습니다. 반면에 성장이는 사람 만나는 걸 좀 싫어하는 편이고 단순직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동반이와 성장이가 일자리를 구할 때 이 둘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생길까요? 저는 크나큰 양극화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직업 선택,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보고자 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구를 브리핑하자면, 저는 첫 번째로 이 동반이와 성장이, 즉 AI에게 노출된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의 양극화를 규명을 하고요. 그 양극화를 기반으로 노동시장의 전체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소의 필요성과 해소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론적 배경은 이중 노동시장 이론입니다. 노동시장이 임금과 근로 조건, 안정, 복지 등에서 나뉘는 현상을 말하고, 처음 미국에 소개되었을 때는 백인과 유색인종,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직업을 대체하게 된다면 대체된 직종과 대체되지 않는 직종의 이중 노동시장이 형성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콕더글라스 생산함수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함수죠. 생산량이 총요소 생산성, 즉 다른 요소들의 투입량이 동일할 때의 생산량을 비례해서 자본주의 비율과 노동량의 비례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등비용선과 등량곡선의 관계를 사용해서 노동 수요에 관련된 분석을 도출할 수 있어서 이걸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서 AI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생산성, 자본량, 자본 투입 비율이죠. 따라서 저는 이 콕더글라스 생산함수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선행 연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합적인 연구를 살펴보자면, MIT의 에이스버그 교수 같은 경우는 자동화가 고용과 임금을 감소시킬 것이고요, 신기술로 인한 새로운 업무 창출이 반대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자본은 유형 자본, 기계와 어떤 공장 같은 시설들이 있죠. 그에 반해서 소프트웨어 IT 기술 같은 지식 자본은 노동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KDI 연구가 있었고, 아터널 서러먼스 같은 경우는 아까 종합적인 연구와 비슷하게 기술 혁신이 노동 점유율을 줄이겠지만 간접적으로 수요를 견인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AI는 인간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요? 프레이어 옥스보른 같은 경우는 딥러닝을 기반으로 직업별 예측 가능성을
대체 가능성을 예측했습니다. 여기는 프레이어 옥스본이 제시한 데이터인데, 프레이어 옥스본은 미국의 오넷이라고 하는 직업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거기서 몇백 개가 다른 직업 중에 20개를 골랐습니다. 이 직업은 확실하게 대체가 되겠다 한 직업을 골라서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 기준을 도출해내고 딥러닝을 통해서 어떤 직업이 대체가 될지를 생각을 했는데, 보시면 47%가 0.7 이상의 위험도를 가지고 있죠. 보시면은 예전의 연구들이 이렇게 스킬이나 직업 전체가 대체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많은 대체 가능성을 예측했고, 여기 밑에 두 개 같은 경우는 최신의 연구인데요. 생성형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변호사 혹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고수명, 전문직의 태격이 예상된다라는 연구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일자리 12%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고, AI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실제로 드러났냐는 아직 아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자, 저는 K-means 클러스터 분석이라는 연구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클러스터 분석이란 군집을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터의 특성과 유사도를 기반으로 어떤 군집이 나눠지느냐를 보는 것이죠. K-means 클러스터 분석은 이렇게 대표값을 설정해서 이 대표값이 가장 작아질 때까지, 즉 이 분사 평균이 딱 맞을 때까지를 딱 찾는 그런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데이터는 아까 프레이어 옥스본이 제시한 대체 가능성을 중속 변수로 두고, 독립 변수로는 아까 오넷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기존의 연구 같은 경우는 학력과 숙련도를 바탕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군집이 생기지가 않아요. 같은 숙련도여도 대체된 직업이 있고 아닌 직업이 있는 거죠. 따라서 저는 역량에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컴플렉스 프로블럼, 즉 복잡한 문제 해결, 그리고 판단력과 결정력,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대체 가능성과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클러스터가 두 개로 명확하게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통계적으로도 신뢰 점수가 유의미하게 나왔고, 보시면은 X축이 역량인데, 역량이 낮고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군들과 역량이 높고 대체 가능성이 낮은 직군들로 클러스터가 나뉘게 되었죠.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1차 시장, 즉 근로 조건이 좀 더 좋고 대체가 어려운 시장에서는 AI가 보완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등량선은 가만히 있고 등 비용선이 올라가게, 같은 가격에서도 더 많이 뽑아낼 수 있고 더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는 견인됩니다. 견인되거나 추가적인 경제 성장에 따라서 늘어나고, 이렇게 인공지능의 대체가 어려운 시장에서는 솔직히 노동시장에서 그렇게 큰 영향이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 대체가 용이한 시장에서는 등량 곡선과 등 곡선이 회전하게 됩니다. AI가 더 싸지고 AI를 더 많이 쓰게 되면서 노동의 수요가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죠. 또한 노동 수요에 대한 탄력성이 높아지고요. 이때 절대적으로 노동 수요가 감소하고 우리가 군집을 나눈 기준은 역량이었죠. 따라서 남은 일자리는 고용량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2차 시장에서 1차 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따라서 이들이 실업자나 비경제활동 인구 편입이 되게 되는데, 이거를 집계를 해보면은 아까 한국은행이 발표한 12%, 그리고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한국 청년들의 니트의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되냐를 추산한 데이터인데, 그것을 다 곱해보면은 연간 10조 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사진이 반대로 들어가 있어요. 심사위원분들에게 정정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역량이 낮고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서는 노동의 수요가 감소하고 실업자가 생기게 되고, 노동의 필요한 역량이 높고 이 대체 가능성이 낮은 직군에서는 수요가 그대로 되거나 견인된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을 두고 봐야 될까요? 저는 두고 봐야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로 노동시장의 이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자유롭게 이직이 가능하고 오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서 시장의 통제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노동시장의 이직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맨큐의 경제학에 유명한 예시가 있죠. 옆집 가게가 하나 망하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냐?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서 해결될 거다.
라고 하지만 케인즈가 말한 대로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10조 원의 연간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두고만 보고 있기에는 손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세 번째로 최근에 대두된 문제인데 이것은 산업혁명 때 러다이트 운동이죠. 최근에는 포퓰리즘 정치가 심각화되면서 사회적으로 분란이 생기면, 그리고 군집이 나뉘게 되면은 양극화가 심해지게 되고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유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기에는 사실 아직은 노동시장의 AI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죠. 따라서 비례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우리의 직업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지금 당장 교육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나가 있는 사회인들을 위해서 무크라든지 파트타임 교육 같은 것을 활성화시키는 것. 세 번째로 AI가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라는 아젠다를 대중에게 꾸준히 설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에는 좀 더 다양한 해결책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지금은 자퇴를 하고 대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AI가 처음 나왔어요. 친구들이 이제 AI를 다 쓰는데 과제는 다 AI에 맡기는데 AI를 진짜 쓸 줄은 모르고 학교에서는 또 AI 쓰지 말라고, 그런 현상이 진행이 돼요. 따라서 우리가 AI를 무작정 알 것이 아니라 AI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가르쳐주고, 그리고 한국은 좀 수동적인 교육제도가 지적이 되고 있죠. 실제로 이창용 총재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말했던 복잡한 문제 해결력 같은 역량들을 기를 수 있는 교육, 또한 대체되지 않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마지막으로 앞에 계신 김영식 교수님께서 논문에서 2019년 논문에서 AI가 불평등을 심화시켜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2차 시장 노동자들을 위한 글로벌 법과 제도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는 양극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클러스터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클러스터는 낮은 역량과 높은 대체 가능성을 보이는 클러스터와, 그리고 높은 역량과 낮은 대체 가능성을 보이는 클러스터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렇게 양극화가 진행된다는, 클러스터가 나뉜다는 것을 보인 것은 기존의 연구들이 밝혀내지 못한 어떤 숙련도와 그리고 학력에서 벗어나 실제로 어떻게 나뉘는지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수요가 견인되는 것을 보였는데요. 그것은 처음에 MIT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산업의 육성 그리고 기술 혁신이 수요를 견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나뉘는 것을 통해서 경제적 손실까지 제시한 데 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계점 또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를 보시면은 첫 번째 이 대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요구된 역량이 낮은 클러스터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분산이 낮고 밀도가 굉장히 높은데, 두 번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분산이 상대적으로 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이 문제가 제가 변수를 단 3개밖에 사용하지 못했다는 한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 더 많은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내서 더 밀접한 분석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가 아직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고 실증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자면 우리는 이제 동반이와 성장위가 어떠한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얻었죠. 그래서 저는 이 동반이와 성장위가 양극화되고 1차 시장과 2차 시장을 나뉘고 서로의 간의 이동이 불가능하고 이런 사회가 아닌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